않으십니까? 여기는 재미가 없는 과목입니다, 사실은. 이야기거리도 별로 없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떤 전문적인 게 또 가미돼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이야기할 스토리를 찾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재미없어도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부터 함께 해 나가십니다. 큰 제목이 기반설 연동제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장이나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따라 인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전기 수도라고 하는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 저 기반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기반설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기반설 부담구역 되는 것이고,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물 건축이라고 하는 개발 행위와 기반설의 설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기반설 연동제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기반설 연동제에 따라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과거 법이 새로 신설되었을 때 한번 출제되었고 이후에 나온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현재 대한민국에 지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못 된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장소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대상과 절차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현재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지정한다, 특광시군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됩니다. 교재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209페이지 이 지정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 행위로 기반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구 구역 지정은 임의 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대상 지역은 만약 시험에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만 넣으면 틀립니다. 앞에 모두 주상공도 함께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라면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의 여러 필지의 대지에는 이미 건물이 충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도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건물 때려 부숴야 되거든요.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상공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때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 지정 절차는 조금 후에 보시는데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지정효과라는 말 사셨죠? 특광시군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를 말한다. 그래서 용적률부터 50%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대신 얘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 시행령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50% 범위 내 강화할 수 있다라고 개발도 관리구역의 효과를 각각 서술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저 위임 규정과 관련되어 우리가 자제분에게 1,000원 주면서 그 1,000원 가지고 오뎅이나 호떡을 사 먹으라 하면 자제분은 오뎅을 1,000원어치 사 먹는 것은 잘 하는 것이죠.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대신 저 자제분이 저 1,000원 잘 모아가지고 내 생일날 생일 선물 준다고 하면 나는 야단친다, 착하다 한다.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끔 남양주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1년 내내 쓰다 남는 게 있다고 하면 12월 달에 또는 11월 달에 뭐 하고 있습니까? 보도블록 다 교체하고 있거든요. 만약 쓰지 않고 불용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서 그 부분 삭감되거든요. 그거 진짜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법은 중앙에서 만든 법과 지방에서 만든 법이 있는데, 지방에서 만든 법을 조례라 표현하고, 중앙에서 만든 법은 국회에서 만들게 되면 법률이며, 행정부에서 만든 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명령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시험 보다 보면 국토법령과 명령에 근거해서 시험 문제 내겠다,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서 개략적인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규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길 수 있거든요. 그게 위임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률상의 표현과 대통령령상의 표현은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지문 맞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신 50%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대통령령에서의 규정이죠. 그 50%란 말 보게 되면 앞엔 오직 뭐만 나야 된다? 용적률만. 그래서 만약 시험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50% 강화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드립니다. 숫자 없이 건폐율 강화한다는 것은 법률에 의한 설명으로서 옳은 지문이지만, 수치 50% 말 나오게 되면 그 앞에는 항상 뭐 나와야 된다? 용적률만. 만약 건폐율을 50% 범위에서 강화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 개발밀도 관리구 제정되게 되면 그곳이 만약 준주거 지역이었을 때 건폐율은 5, 6, 7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몰라야 됩니다. 그러면 알면 제가 할 게 없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 6, 7. 주거지역은 전일줄입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은 얼마? 70. 그리고 용적률은 1, 3, 5입니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그 사이에 50씩 높아진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0%인데 이곳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용적률에 대해서는 저 500%에서 절반인 250%, 그래서 300이 될 수도 있죠. 400이 될 수도 있죠. 최대 강화되게 되면 얼마까지? 250%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10층짜리 건물 건축했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된 이후에는 5층짜리 건물이 건축되는 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게 용적률 강화 효과입니다. 이런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지금 개발행 허가 파트에 존재하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시에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그냥 한다도 나와야 되고 안 한다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동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나는 찬성한다. 아니 나는 우리 동네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을 때 5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속 시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 영화관도 들어가야 되고 공연장도 들어가야 되고 가게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건물 만들게 되었을 때 절반만 만들어지게 되면 옆 동네보다 건물 작은 것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비록 우리 동네에 내가 땅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건물의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규모 작아지기 때문에 나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기분 좋으신 이게 나도 같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 전원은 다들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친다? 재산권 침해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남양시장이 뭘 한다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의견 고려해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원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 모두를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모른다는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알아서는 안 되죠. 같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특정한 공법상의 제도가 적용되게 되었을 때 찬반 의견이 양론될 수 있다고 하면 그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지만 어차피 뻔한 답변이 나오는 걸 뻔히 안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의 심의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행정청이 하는 행위를 뭐란다?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 표현합니다. 저 행정처분이 우리 삶에 크게 영향 끼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전문가 집단의 검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도시계획인의 심의 절차 거친다 생각해 주시고, 다만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땅에 관한 계획이다, 돈에 관한 계획이다, 돈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 돈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님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걸 천천히 계속 반복해 나가시면서 이걸 몸으로 느끼셔야만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점수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너무 부담 가지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제도가 심한 규제에 해당된다라는 것, 나한테 이익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상 못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도시계획인의 심의는 거친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209페이지에 우리 보실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3번 지정 절차 사셨죠? 특광시군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거나 변경을 하면 지방 도시계획인의 심의 거쳐야 된다. 지방 도시계획인의 심의에 대해서만 거론할 뿐 주민 의견 정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지는 얘가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 끼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찬성할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제3절 기반시설 부담구역 함께 보십니다. 여기에다가는 별표 3개 놓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개발행 허가 파트에서는 문제가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 하나 더가 성장관리 방안에서 시험에 나오는지, 또는 개발행 허가 대상, 특히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험에 나올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관건일 뿐입니다. 다만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3절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리고 2번 지정 차셨죠? 양가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개발행위 집중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원칙이 필수이고 예외가 이미 사항이죠.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2번 일단 건너뛰시고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20% 이상 증가한 지역 20% 동그라미 놓습니다. 2번에 20% 이상 높은 지역 20% 동그라미 놓으시는데 이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3번 지정 기준 찾으셨죠. 그리고 박스 속에 1번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기반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경우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우리가 공법상 30만이라는 말을 계속 봐오셨지만 여기만큼은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될 것. 그리고 3. 기반설 설치 계획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 3번에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에 어떤 기반설 배치할 것인지 배치할 수 있는 종류가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4번 찾으셨죠. 그리고 가로 속에 대학교는 제외한다. 대학교 제외 추천없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기반설 부담구역 주민들이 사용할 기반설 설치해야 되는데 이 대학은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못 됩니다. 그래서 기반설 설치 계획에 설치할 기반 시설에는 대학교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 지구 단위 계획 추천없습니다.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기반설 설치 계획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 날 추천없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설치 비용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1. 부가 대상이라는 말 찾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건축을 다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몰라도 되지만 기반설 부담구역의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가 대상인 건축 행위는 한 줄 밑에 200 가로 속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한다.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초과 추천없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그래서 200제곱미터부터 증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214페이지에 기반설 유발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0.7부터 2.3까지 있거든요. 그걸 외우라면 나는 외울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럴 역량 되시는데 그냥 제가 기본적인 설명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한 장 넘기십시오. 4번 보게 되면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가 납부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에 부가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특광시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건축 허가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개월 이내 가로 닫아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는 얼마 내라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기반설 설치 비용의 납부 동그라미 1번 납부 시기 찾으셨죠.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를 내야 된다.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납부는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납부 방법을 찾았습니다.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납부하도록 하되 부가 대상 토지 등과 비슷한
납부 인정할 수 있다. 가로 속에 물납 찾지 않으셨습니까? 물납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뭐 연기 분할 납부 있는데 연기 분할 납부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은 기반설 부담구역은 건축물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 인구도 늘어나게 되고 기반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무엇으로?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에 해당되는 도로, 전기, 수도 오늘 우리가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올 때 이용하셨던 그 일체 시설은 원래 나라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이 건축을 통해 개발 이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필요한 기반설을 설치하게 하는 제도가 기반설 부담 구역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파악하실 것으로서 특별히 기반설 부담 구역의 지정 대상, 지정 기준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 건수가 20% 이상 늘어났다. 이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늘어났다. 이런 말을 각각 볼 수 있는데 만약 건물 건축이 20% 이상 증가한 곳이라고 하면 얘는 정상적인 도시이다, 비정상적인 도시이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한 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 한 해 예산은 2018년도에 확보한 예산으로 2019년도 우리 남양주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 확보될 예산으로 2019년도에 사업하는 겁니까?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는 겁니다. 2019년도에 확보될 예산으로 2019년도에 사업하는 것이지 작년에 벌어놓은 돈으로 2019년도에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통상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되어 20% 이상 성장한 도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갑자기 반도체 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한 10년 전쯤에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 만들었을 때 평택 인구가 15만이 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평택 인구가 10년 사이에 지금 45만, 50만 돌파할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10년 사이에 평택 같은 경우는 우리 생각나는 게 과수원 참 많다는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배나무밭도 있고 그리고 평택에서 한 30년 전에는 농사 지을 만한 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평택 진짜 쓸모없는 땅이었는데요. 여기 평택 출신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가 평택 살았는데 그 친구는 다 팔고 서울 올라오셨지만 아버님께 서울 올라오셨지만 그 땅을 넘겨받으신 삼촌분들은 거기에서 시의원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옛날에 공부 잘하면 땅도 팔고 소도 팔고 다 대학 보냈고 공부 못하신 분이 있으면 그냥 중학교만 졸업해서 농사 지으라고 했는데 형제 자매가 머리 똑똑해서 다 올라가시고 나면 다른 사람의 비싸게 파느니 그냥 가격 파느니 가족들에게 반값 팔고 올라온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서양 고수를 밀고 나니까 지금 평당 뭐 200만 원, 500만 원까지 올라가는 땅도 많던데요. 그게 10,000평, 20,000평 있으면.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정상적인 도시에는 20% 이상 개발하는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개발 행위가 집중되게 된다고 하면 시에서 미리 예측하고 있는 예산으로 이들을 위한 기반설 설치하기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개발 행위가 집중되어 개발 이익을 챙기는 자, 그런 자에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너 돈 벌었으니까 돈 번 것 중에 일부는 기반 설치하는데 사용해라. 그러한 의미에서 기반설 부담구역 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련되어 앞으로 우리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한 번은 가보실 거죠. 그 세종시가 대표적인 기반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는 도시개발 사업 이후에 그 도시개발 사업 한 곳에 개인이 건물을 세워주고자 한다면 일정 규모 초과했을 때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반드시 납부하고 그 돈 가지고 기반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의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발도 관리구역은 현재 시행하는 장소가 없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시행하는 장소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서 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취지 조금이라도 이해되셨다고 하면 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은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반드시 지정하는 것은 20% 이상이란 말 보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반면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은 20%가 아니라 5%, 10%, 15%를 할지라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만약 20% 이상이란 말 쓰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20%에 못 비치는데 개발 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잡아주시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필수적 지정 대상과 임의적 지정 대상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재 찾으셨죠?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에 이번 지정과 관련된 박스입니다. 1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래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면, 풀리면 건물 건축한다? 내버려 둔다. 건물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곳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법령에 따라 지정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행위 제한 완화 줄만 쳐놓습니다. 이 말 보게 되면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장소로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합니다. 위에는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입니다. 다시 관건은 3번의 1, 2를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추놓습니다.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추놓습니다. 개발행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리고 2번입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해당 지역 추놓습니다. 해당 지역에 속한 특광시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주실 것이 20%에 관한 사안인데 2017년도에 우리 남양주 호평동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 건물 건축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건수가 딱 100건이었는데 2018년도에 호평동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20건, 130건, 150건이었다고 하면 전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년도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0% 이상 늘어난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2019년도에 호평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인구 증가율과 관련되어 2018년도에 호평동의 인구 증가율이 25%였는데 우리 남양주 전체 인구 증가율은 달랑 3%밖에 안 되었습니다. 만약 호평동의 인구 증가율이 23%, 24%, 5%라고 하면 호평동에 속해 있는 특광시군 전체 인구 증가율은 3%였지만 호평동만큼은 23%였다고 하면 그 차이가 20% 이상 되는 것이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2019년도에 호평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건수는 전전년도와 전년도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그 차이가 20% 이상이라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하고 인구 증가율이라면 2018년도에 인구 증가율이 남양 전체 인구 증가율과 호평동의 인구 증가율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그 차이가 20% 이상 벌어지게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여야 한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산동이 그럴 것 같은데요. 다산동 지금 대충 개발 사업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다산동 쪽에는 법원과 검찰청 들어온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상가 지을 용지는 그 상가 있다면 뭐 만들겠습니까? 변호사 사무실 위주로 만들겠죠. 그리고 그런 거 법조타운 만들 생각 안 하지. 역시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최윤 장군님을 조상으로 두셨다고 하면 돈 버는 거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그 법조타운 만들으시는 게 뻔합니다. 그리고 그 법조타운이 운영되게 되면 주변에는 또 뭐가 많이 들어가요. 외제차 파는 장소도 있을 거예요. 예, 그거 나중에 컨설팅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대신 그렇게 인구 늘어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그 다음에는 기반설 부담고려정 하여야 한다. 그럴 상황이 되는 것이 다산입니다. 왕속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다 끝났을 때도 아마 급격하게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는 곳이 왕속이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반설 부담고려정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 20%를 못 미치지만 그래도 개발 사업이 많이 집중된다 판단하면 15%만 되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표현 속에 20%란 말 보게 되면 반드시 기반설 부담고려정 하여야 한다. 20%안 되지만 개발행위 집중되었다. 이 말 보면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각각 구분하십니다. 취지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 이해하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의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입니다. 저 기반설 부담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개, 시, 수, 도와 기반설 부담구역은 연결된다, 연결 안 된다. 개, 시, 수도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우리 보는 것은 개발행 허가파트이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건 기반설 부담구역이건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대상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업시간 중에 개, 시, 수, 도라고 항상 공부하다 보니 출제하는 분들은 개는 공부하고 있는데 뒤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지 개발 제한 구역인지 모를 거다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사항으로 자주 틀린 지문으로 예를 넣던데요.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대상 아닌 것. 우리 29회까지 기출문제 중에 딱 2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사항으로 틀리게 기출문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둘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얘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관계된 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예. 하등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게 된다면 기출문제에는 올해 시험 문제 뭐 나올 것인가 그것 예측하기에 기출문제 공부하는데 그 예측은 제가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대신 우리가 기출문제 봐나가시게 되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틀리게 만드는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지문을 출제위원이 틀리게 만들게 되는지 그 소원하는 표현들을 많이 눈에 익혀놓으시고 그게 반복되었을 때 내가 답을 찾아내는 것이 기출문제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2가지 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패턴만 잘 익혀놓으시면 일단 둘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특광시군인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와 관련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데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주민 의견 전시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다시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하시는 분 계시고 예. 그냥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 호평동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 호평동 안에 필요한 기반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호평동에 현재 5만 명 정도가 잘 거주하고 충분한 기반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에 5만 명이 새로 거주할 수 있는 공장, 아파트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기반설은 부족하겠습니까? 충분하겠습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이곳에 기반설 설치 비용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 증축하는 자가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쾌적하게 살고 있던 이 호평동에 5만 명이 추가로 이사해 오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생활은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기반 설치 비용은 나는 그냥 예전 그대로 건물에 살고 있으면 나는 부담할 필요 없다. 새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를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하는데 찬성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나는 이제 막 땅을 사놨는데 여기에 500제곱미터 건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한 1년 뒤에 하자 또는 2년 뒤에 하자 그런 차원에서 반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달리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는 주민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왜 안 하는지 이해되셨습니까? 왜 안 하는지 이해되셨다고 하면, 만약 시험에 개발밀도관리구역 또는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면 특광시고는 주민 의견 드려야 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땅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통밥을 잘 찍어주시는 게 공법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시면, 이게 누적되시면 점점 실력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잘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게 되면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 1년 내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다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걸 본다. 효력 상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하나 더 봐줘야 됩니다.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과 관련된 지정 기준 10만이라는 것 계속 봐놓으셔야 됩니다. 공법에서는 10,000명 생각에서 30만이 반복되었는데 저 기반설 부담구역은 최소 얼마? 10만 제곱미터라는 말 봐주시고, 3번 기반설 설치계획 사셨죠? 한 장 넘기시면 대학교는 기반설 설치계획에 포함될 내용 아니다. 그리고 4번, 5번 사셨죠? 5번 실효에 관한 내용으로 이미 보셨고 4번을 봐줘야 됩니다. 이 4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는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된 것으로 본다.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잠깐 살펴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방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을 함께 보셨는데 그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기반설 부담구역은 지정될 수 있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게 되면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은 총 몇 개 있다? 5개. 성장관리 방안은 4개. 그러면 그 5개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기반설의 배치 규모입니다. 얘를 지금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휴대폰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제가 평상시 이러면 안 드리는데 얘는 한번 이해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하면 봐주십시오.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에도 분명 주택이나 아파트라는 것을 만들 수 있지만 그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면 참 좋겠지만, 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었을 때 저 개발밀도관리구역에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을 때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에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배치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적 내용이 몇 개이다?
5개입니다. 그 5개 첫 번째가 기반설의 배치 규모인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었을 때 기반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지구 단위 계획은 집어넣을 수 없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의 경우는 새로운 기반설을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는 기반설 설치 배치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보다 지구 단위 계획이 먼저 수립될 수 있고 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적 내용은 몇 개이다? 5개인데 기반설 설치 계획의 필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 기반설. 그러면 5개 내용 중에 기반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 따로 수립하지 않고 얘를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의지한다라면 틀립니다.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기반설 배치, 설치에 관한 사항만 하나 달랑 들어있는데 저 하나 가지고 4개 필수 내용을 담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셨다고 하면 이제 결론은 기반설 부담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고 그게 바탕되셨다고 하면 방금 보셨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얘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봐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 부담 구역에는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 설치 계획은 기반설 부담 구역에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계획의 수립 절차는 누가 수립하겠습니까? 허가권자가. 이제 얘를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법에 행정청이 수립하는 각종 행정계획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딱 3개 행정계획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단계별 집행계획, 두 번째가 기반설 설치계획, 세 번째가 개발법의 실시계획. 이 3가지는 주민 의견 청취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는데 뭐한다? 주민 의견 청취하고 1년 안에 뭘 수립한다? 설치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할 때 최대 1년 안에 주민 의견 청취했거든요. 한 달 전에 할 수도 있고 6개월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언제? 1년 안에는 했습니다. 1년 사이에 주민의 마음이 바뀐다? 안 바뀝니다. 우리가 이번 대통령 뽑았을 때도 취임하시고 1년 사이에는 지지율이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는 것 기억나신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은 1년 동안 쉽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기 때문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1년에 수립하는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것만 참아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대학교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대학교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이지 대학교를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한다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효에 관한 사항과 의제에 관한 사항까지 이해하시면 기반설 설치 계획에 관한 내용은 다 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설치 비용 찾으셨죠? 여기 기반설 설치 비용은 원래 기반설은 누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나라에서. 다만 나라에서 만들 기반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될 설치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반설 부담 구역 내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게 되면 저 기반설의 설치 비용은 우리 법은 평등을 헌법 정신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저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이다.
상대적 평등. 그래서 잘 사는 분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가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나대지에 새로 신축하거나 종전보다 크게 만든 분이 있다고 하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데, 여기 연면적 200제곱미터는 대충 60평이거든요. 그래서 70평, 100평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면 60평 이하 건물 건축하는 분은 돈 낸다 안 낸다? 예, 서민 보호하기 위해 이해되신 겁니다. 이들은 잘 사시니까 충분히 설치 비용 부담할 수 있고, 이들보다 작은 건물 건축하게 되면 설치 비용 부과 대상 아니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설치 비용은 개발인 허가권자가 설치 비용을 부가 통지하고 징수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언제쯤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건축 허가 해준 때, 건축 허가할 때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얼마 내라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시기는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의 공사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 설치 비용을 사용 승인 이후 납부하라고 하면 사용 승인 받게 되면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돈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 공부하시면서 만약 주택을 거래해서 양도소득세를 낼 상황이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내는 겁니까? 이후에 내는 겁니까? 이후에 내지 않습니까? 전에 내는 건가요? 명의 변경하기 전에. 그러면 왜 체납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가끔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했다 해서 부동산 거래하고 세금 체납했다 해서 나중에 그 집 뒤져보다 보면 골드바도 나오고 다이아몬드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돈 내라고 하면 세금 안 내면 등기 안 시켜주면 다 낼 텐데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만 잔금 받기 때문에. 그러면 체납하는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세법 잘 몰라가지고. 세금은 언제 내는 것인가요?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세법 교수님께 물어보시고, 그냥 저는 체납한 사람들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 승인 이후 돈 내라고 하면 배째라는 사람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 승인 받기 전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저 기반 설치 비용은 사용 승인 신청 시에 내야 된다. 신청 시라고 하면 사용 승인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에 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정확하게 건물의 규모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지 확인하고자 허가 받은 이후에 돈 내라 통지하는 것이고요. 돈 내는 시기는 사용 승인 전에 해야 됩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 개념 먼저 이해하셔야만 2개월이나 신청시나 이걸 해 나가시는 거지. 그냥 무대볼에 오시면 다음에 저거하고 비슷한 게 나오면 이게 여기에서 공부했던 건지 저기에서 공부했던 건지 헷갈리십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통지는 허가 받은 이후에 통지하는 겁니다. 돈 내는 것은 사용 승인 받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게 되셨다고 하면 납부 통지는 건축 허가 받은 후 2개월 이내, 납부 시기는 사용 승인 신청 시에. 그리고 납부 방법입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99%가 현금 납부 원칙으로 하고, 현금 납부 곤란하다고 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증서 발급받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딱 하나만 아닌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현금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현금 납부하기 곤란하면 뭐 할 수 있다? 물납할 수 있다. 저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세법의 유일한 특징이거든요.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세금 징수하는 것과 비슷하다 해서 공법상 유일하게 허용하는 것이 물납입니다. 되신 겁니다.
일반적인 공법에 돈 내는 방법은 현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뭐 한다? 보증서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도 돈 내야 되는데 돈 없다고 하면 보증서 끊어서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물납을 유일하게 인정하는 공법 내용은 어디? 기반설? 설치 비용 납부 방법은 물납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얘가 계속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원칙이 나온다면 시험에 안 내더라고요. 한다, 응시입니다. 214페이지에는 기반설 유발 개수 찾으셨죠? 나는 외운다, 제낀다. 제끼는 게 좋습니다. 대신 1번, 2번 묶어놓고 3번, 4번 묶어놓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1번 단독택은 기반설 유발 개수가 0.7, 공동택도 0.7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반설 유발 개수는 단독주택은 건물의 크기가 크다, 작다. 작고, 공동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가 포함되거든요. 건물 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발 개수는 같습니다. 큰 건물이건 작은 건물이건 갑자기 단독택과 공택은 유발 개수가 다르다, 같다. 같은데 이 유발 개수는 1인당 전기, 수도, 도로, 주차장 1인당 사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택에 잠깐 잠자고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공동택에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전기 사용량은 같다, 다르다. 여기는 에어컨이 3대 있던데 그런 말 하시면 서로 마음 상하십니다. 1인당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 사용량은 같은 겁니다. 건물 크기는 크고 작을 수 있지만, 크다, 작다 그런 개념은 있을 수 있지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전기, 수도 사용량은 같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에 근린 생활시설과 관련되어 우리 세법 교수님이 좋아하는 2종 근린 생활시설과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1종 근린 생활시설은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같다, 다르다. 세법 교수님 좋아하시는 것은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있거든요. 밤늦게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전기, 수도 사용량이 좀 과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종과 2종 구분하게 되면 2종 근린 생활시설의 유발 개수가 높게 책정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요즘 버닝썬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걔는 무엇입니까? 위락시설 보게 되면 2.1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위락시설 2.1이지 않습니까? 16번에 사실 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에 관한 내용을 28회 때 옆에 족보 찾으셨죠? 잠깐 보시면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같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 이유는 아십니까? 의료시설은 병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24시간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들을 위한 전기, 수도 사용량이 꽤 많은 편입니다. 반면에 학교는 요즘 야자 있습니까? 제 친구가 광명시의 국어선생, 경기도 국립학교 선생인데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걔가 한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 보니까 6시에 출근했다가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게 커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3 담임 계속 맡아가지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딱 30년 오면 학교 선생 때려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걔가 공주사대 나왔었는데 한 23살에 졸업해가지고 이제 한 몇 년 남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야자 없어지다 보니까 생활이 편하다 하시던데요. 그래서 요즘은 한 7시까지 출근했다가 걔가 넘버 5거든요. 교장 선생님 빼고 연식 제일 오래된 걸로 3번째다 보니까 이제 고3 담임 절대 안 한다고 하면 다들 받아주고 1학년만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딱 6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녁에 여유 있는 삶에 여유 시간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다 전화합니다. 예전에는 11시에 끝나다 보니까 전화할 생각도 안 하시더만 요즘 학교는 전기, 수도 사용량 학생 기준으로 많다, 작다. 삶의 여유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잘릴 때까지 버티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전기, 수도 사용량의 1인당 사용량이 많은 것이 있다고 하면 유발개수 높게 책정되고 낮은 것이 있다고 하면 낮게 책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건축물의 규모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500이건
602건 크게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규모에 관한 기준과 유발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 유발 개수는 건틀의 용도이죠. 집으로 사용된다고 하면 유발 개수 낮게 책정되지만 위락설로 사용하게 된다면 유발 개수가 높게 책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바로 건물 크기와 용도에 따라 설치 비용이 달리 책정된다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거 외운다 안 외운다? 예,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잘 찍자. 그래서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이 많다 작다에 따라 유발 개수의 차이를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옆에 부담 계획은 이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니 부가 납부 이미 보신 게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납부 통지는 언제까지 한다?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돈은 언제까지 낸다?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승인 신청 시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사용승인 전이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이제 쉬었다가 건축법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쉬었다 하십니다.